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현재 한국가족정책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미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출산 육아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김영주 교수님께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현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출생 정책의 여러 가지 현황과 또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다랑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각자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교수님, 사실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시는데 지금 이다랑 대표님께서 우리 현재 젊은 부모님들이 불안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한테 오는 산모들은 이미 아기를 잘 가져서 또 이렇게 분만을 하려고 오신 분이라 불안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외네요. 네, 의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산과가 아니라 불임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못 갖기도 그렇죠. 하고, 난임 인구가 난임 이런 경우에. 근데 저는 산과 의사라서 되게 좋은 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를 네, 낳고 기대하고 아이를 있는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 전공의 시절에 아기를 가졌거든요. 되게 힘들게 아기도 분만하고 그러는데 저도 실은 그 당시에 아기를 잘 제가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시어머님이 키워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그 불안감을 표현하지는 저한테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되게 행복해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 출산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 출산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산모들이 이거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나 불안도 혹시 더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0세 여성분은요, 엄청 행복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약간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 아기를 이렇게 늦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갖고 그걸 또 잘 케어해서 난다는 그런 기쁨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또 그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면 이제 약간 불안감은 있겠지만 저한테 또 잘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거 플러스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아이를 막상 가지고 또 출산을 할 때 그때 이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엄청 크니까, 또 교수님 만나 뵙는 분들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현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김영주 교수님이 우리나라 출산 분만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출산 분만 인프라의 문제점 같은 것들, 또 네네. 다른 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돼. 내가 무언가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면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미국은 망했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게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물론 뭐 가까우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예를 들어서 뭐 헬기도 띄울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내가 분만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갖추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은 대형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만을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건 하는 병원은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잘못해서 아니라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뭐 자다가 오면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소아과 중환자실, 그다음에 산모의 중환자실이 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분만 건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병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정부가
지금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은퇴 연령에 좀 가까우셨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부 체납을 하고 기부 체납에 넘어서 산부인과 병원까지 아예 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운영을 정부가 하지 말고 운영은 민간에 넘기는 거죠. 그런 형식의 어떤 그 공공 인프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산부인과 병원들의 대형화, 그래서 그 의료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아까 계시면 제가 그 얘기를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지금 만나서 하시죠. 이거 네.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민간 병원 그거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100명을 받지 않으면 이게 수가가 포지티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실이 20명 그 중환아를 케어하는데 1년에 30억 적자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에서 지어주고 일부 서포트를 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그리고 소아과 의사 1년에 20명도 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힘 합쳐서 한번 해보죠. 뭐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 다시 이렇게 모셔와야겠는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다랑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병원 인프라, 출산 인프라가 줄어드는 것이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또 불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께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책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부모님들이 느끼는 불안 수준은 사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섬세하지 않구나, 다정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병원과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의 현실은 사실 오늘 교수님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게 된 것 같고요. 어린이 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소아과 대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 가뜩이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가면 난 반차밖에 안 됐는데 대기 시간이 3시간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돌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사실 교수님이 그 돌봄의 형태의 자유를 화라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정책들이 사실 엄마 아빠 대신 누군가를 보내줄게라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혹은 회사에서 봐줄게. 8시, 9시까지, 10시까지도 봐줄 수 있어. 근데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의 상당수는 제가 보고 싶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제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가장 쉽게 크게 거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사이에 너무 갭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어도 돌봄이 잘 안 부르시는 분 많아요. 난 사실은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별로고 그리고 나는 내가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그게 아니고 일찍 끝나고 가서 보거나 육아휴직으로 중요한 시간에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짜로 원하는 포인트에 좀 더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다정함과 섬세함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저 동의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다정함과 섬세함은 내가 하고 싶은 데를 가려운 것을 싹 긁어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결국 제가 오늘 발표한 그 돌봄의 자유를 획하는 것,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불안을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저출산 요인 분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애를 안 낳는가? 4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 불안, 두 번째 주거 불안, 세 번째 고용 불안, 3개가 불안이고요. 4개가 경쟁 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학자들이 제가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경제학자들이 그 저출산 요인 분해를 했던 것 중에 4개 중에 3개가 불안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그 실제 현장과 정책 분석가들이 이렇게 뭔가 인라인한다고 생각했고요.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애가 장애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어려운 아이로 태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도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김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결국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셜 세이프티넷, 내 아이가 혹시라도 장애 아이가 되고 어려운 아이가 돼도 국가가 정말 최소한의 삶은 잘 보장할 수 있다. 엄마가
커리어 세크리파이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과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두 분의 발표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주어지고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진 불안 중에 아까 이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또는 상태에 대해서 그런 불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안들을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혹시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런 우리 공동체가 같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양육의 불안이 조금 감소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주 교수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는 이제 통계 보면서 놀랐던 중에 하나가 이런 의료 인프라 그러면 다 지역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강원도에 부족하다, 뭐 제주도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아까 보여주신 통계 중에 하나는 고위험 임신부 필요 병상의 과부족이 서울에서 제일 병상이 부족한 게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그 서울에 제가 이제 분만을 해서 조산으로 이렇게 아기를 일찍 분만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큐베이터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산모도 받아줄 수 있는 그 캐패시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또 분만이 또 상대적으로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병상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이터를 봐서 만든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현격하게 지금 감소되어 있고 경기도도 물론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고 모든 군데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의 네. 문제가 비록 그러니까 비단 비수도권의 지방 문제가 네,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의 네. 문제이기도 하다. 저희가 아기를 조산아 아기를 한 명 분만을 하려면 저희 병원이 이제 운이 좋게 다둥이 센터를 갖고 있는데 3명 아기를 낳으려면 인큐베이터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20개밖에 안 돼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을 찾잖아요. 그럼 밤새 전화를 한 4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시장님께서 이 들으셔야 문제에 되는데 대해서 가셔갖고 지금 듣고 제가 가서 우리 대책을 둘이 같이 강구하셔야 우리 되는데 둘이 손 붙잡고 가서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난임 지원 정책을 엄청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령 제한도 계속 높이고, 그러니까 낮추는 거죠. 결국은 높은 연령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어떤 데서는 산부인과 의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난임 지원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난임 지원을 그래도 이제 산모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도 갖기도 어렵고 또 뭐 근종 이런 수술하고 그러면 또 아기도 잘 안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 난임 지원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사람을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차도 하고 뭐 포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그게 다 잘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초저출산 국가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2.0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아까 제가 그 말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유지되려고 해도 2.0이 돼도 출산율이 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죽는 사람들이 또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거를 반등을 시키지 않으면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난임 지원도 하고 뭐 아기 나면 해주고 민간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뭐 여기 조금 해주고 저기 조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최근에 그 부영이라고 거기서 그 사장님이 그 아기 한 명씩 낳으면 1억씩 줬잖아요. 그거 되게 이펙트예요. 저는 뭐 이 저출산에 그거를 뭐 몇백 조를 뭐 넣었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사람 아기 낳을 때마다 1억씩 팍팍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한 지금 저기 제가 폐경이 됐지만 이게 한 3명씩 낳는 거죠. 네.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네? 불가능해도 네, 경제학자니까 제가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현금 살포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 사람당 1억씩 주는 게 사실 쉬운 그 국가 재정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통계 수치를 제가 최근에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2024년 4월부터 결혼 건수가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승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2024년 3월 26일자로요 청약통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 하면은요 1억 부부의 소득이 1억 5천 넘어가면은 뭔가 신혼부부 청약 이런 걸 못 넣었어요. 그러다가 그 제한이 딱 풀리면서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은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20% 결혼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결혼 청약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주거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효과가 11월부터 나오겠죠. 이제 아마도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뭘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고 있냐면요. 지금 산부인과에 진료받는 산모의 건수가 사실요 한 11월, 12월 되면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봤더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이제 뿌리는 방법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잘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정책금융을 잘 쓰면요, 요 주거 불안과 양육 불안 이런 것들을 다 긁어주면서 아픈 데를 만져주면서 거기다 돈을 탁탁탁 붙여주는 거. 이게 이제 좀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공감하시나 잘 봐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정책을 하느냐, 어떤 정책에 어떻게 재원을 나눠서 쓰느냐, 지혜롭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혼인율도 약간 높아지고 혼인 건수도 좀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조금 증가했으니 이런 것들의 정책이 이제 효과가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에티오피아 연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빠 육아의 성공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아빠들은 에티오피아 아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교육 수준도 높고 또 뭐 양육의 참여 의지나 뭐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실험의 경우에는 아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 실험에서요 아빠 교육이 무려 16주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왜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학교 그래갖고 뭐 16 이제 그렇게 하고 직접 막 요리해보는 경험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루즈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디프레싱한 결과를 얻었었고요. 우리나라의 시쳇말로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아이 성공의 조건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아빠들이 이디오피아랑 정말 많이 다른가? 라고 강한 의심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일단은 우리 20, 30대와 4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해도요 기술을 배웠지 기술 과정을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30대 친구들은요 기술과 가정 가정을 같이 배우죠.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건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빠들의 육아 커퍼시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늘상적인 것이고 뭔가 그다음에 이렇게 육아를 했을 때 도움받는 게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는 거는요. 육아휴직의 디폴트한데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아기 낳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육아 커퍼시티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 2달이 저희 아내와 또 저기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고 제가 약간 육아에서 그거에서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능력치가 엄마라고 뭐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래서 살짝 벌어지잖아요. 그게 자꾸만 이렇게 되고 저는 설거지만 하게 되고 이제 청소만 하게 되고 애에서 빠지게 되고 다른 주변부를 맴돌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바로 딱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디벨롭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 아이들 처음이 태어났을 때 처음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거에 오히려
페널티를 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쓰는 거에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 정책이 바뀌긴 했는데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사실 동시에 같이 쓴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16주 프로그램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됨 역량이 확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돌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돌보는 거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일찍부터 기술 가정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수요는 노인 돌봄 쪽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요는 그쪽에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은 아이 돌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오세훈 시장님이 스스로도 노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흘려지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더 하나 더 쓸 수 있는 무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 사업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수요는 단연코 노인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번 시범 사업이 조금 쉽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좀 노인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다랑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하실 때 이제 청년들에게 뭔가 롤 모델이 필요하다. 가까이에서 자기 선배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의 불안이나 양육자의 불안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이 인턴하는 것부터 많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너무 시작선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랄까 힘들게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라인이 참 많이 이제 좁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가 이미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빚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내 미래가 이 다음에 커리어 트랙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인생 계획에서 연애 결혼 이런 건 이제 순서대로 계속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 아이 날까 말까 이제 얘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불안과 이제 직결되어 있다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아이의 지금 내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것을 난 아예 그려보지 않겠다 이런 측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질문 이다랑 선생님께 저도 하나만 네네네, 해도 될까요? 질문하시죠. 네네. 네. 저는 사실 아까 제가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3대 불안과 경쟁 압력 이거 얘기했는데 저출산의 원인이 그 이다랑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약간 예를 들어 SNS에 다 막 괴로운 것만 올리고 뭔가 기쁨 이런 것들은 잘 부각되지 않고 사실 아기를 키워보면 저도 진짜 괴로운 순간도 많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 기쁨의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프트 터치,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네. 네,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의 먼저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프론티어가 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저와 유사한 전문가들을 집단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이제 저는 일조하고자 저의 이제 커리어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대중문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도 나도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를 배틀하듯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매체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육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또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유쾌한 것에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불행하고 힘든 부분도 성장이라는 기쁨을 줘요. 그런 다각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부터는 육아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같이 연대해서 모으는 어떤 방향성이 저희 분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의 업체 이름이 그로잉맘이잖아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도 본인이 성장하는 경험이나 그런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메시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육아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것이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저희 회사에 한 팀원이 있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그 팀원이 완전 진짜 딩크였고 자기는 절대 결혼도 안 할 거고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로잉맘에서 있다 보니까 뭐 결혼하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선생님들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들이 진짜 원하지 않고 나 진짜 싫어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게 그려지지 않고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권에서 밀어냈던 거구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지점에서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한 가지씩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김현철 교수님께 아까 이 에티오피아에서의 실험 연구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빠 교육 플러스 바우처 그룹을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와 바우처요. 네, 네. 그 아빠 진짜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캐시 트랜스퍼 프로그램이요. 현금 지급 프로그램이 여성들에게 줍니다. 아빠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아빠들이 자꾸만 엉뚱한 데 써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엄마를 통해서 하라는 게 이제 중론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네요. 채널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직접 쓸 수 있는 채널로 돈이 가야 한다. 이렇게 모든 아빠가 열등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런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새삼 더 알게 되었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만 현실 개선을 위해서 뭔가 정량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 전문의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있는지요? 그런 자료는 없는데 제가 대충 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1년에 산부인과 전문의 1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산과 아기를 볼 수 있는 전문의는 한 20명에서 30명? 굉장히 그거밖에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100명 중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만 분만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커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피하는 이유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만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억에서 뭐 20억까지 뭐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 적정 그 사람 수도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불가항력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의료 사고가 네. 일어났을 때 네. 거기에 개인 의사가 그거를 다 이렇게 그쵸. 책임을 예, 지게 되는 책임을 그런 지는 게, 시스템부터 예, 먼저 그게 고치는 것이 그거부터 필요한-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다랑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3시간 동안 단둘이만 있는 육아를 밀실 육아라고 하나 봐요. 밀실 육아를 하게 되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결코 좋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밀실 육아나 이제 혼자 육아를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이 자신의 나라는 페르소나를 지키면서 육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분 스피치처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밀실육아, 독박육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꽉 채워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발달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안에서의 최고의 시간, 사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15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정확하게 집중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사실 조금 더 빈둥빈둥 거려도 괜찮거든요. 아이한테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확보되는 거, 그래도 정말 괜찮구나라는 어떤 교육이 활성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또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해 주신 세 분 연사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